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크림반도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근본적으로 용도가 다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모신 분은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윤용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윤용선입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날 듯 끝나지가 않네요. 네. 지금 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핵심 변수로 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미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뭐 두 나라 당사자, 전쟁의 당사자, 뭐 이해관계들이 복잡한데요. 이제 전쟁이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입장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 자체가 원래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반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 개발 지분을 받음으로써 이제 전쟁 중에 군사적으로 지원했었던 그런 비용을 이미 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전쟁을 이제 트럼프 자체가 워낙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을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데, 유럽연합과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러시아도 이제 그 중동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네네. 이제 자신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뭐 한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지금 현재 전쟁 중인 나라의 지금 이 중동에서의 어떤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란으로부터 자폭 드론을 지원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하고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이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긴밀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자체가 지금 중동 정책에서 과거의 그 중동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셰일가스를 이제 대거 지금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뭐 사우디하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은 일단 뭐 앞으로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고, 물론 이제 잠재적인 매장량을 보면은 사우디가 뭐 부동의 1위입니다만은 생산량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요번에 이란 그 우라늄 농축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미국도 가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반미 진영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가 당장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중동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 지금 세계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자원의 어떤 전략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모르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런데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에너지와 관련이 있냐면은 2022년 2월 말에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러우 전쟁 이전과 이후에 유럽의 그 천연가스 시장 그걸 들여다보면은 지금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통계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주 10% 이하로 떨어졌고요. 옛날 과거 그 동유럽 지역 국가들 있죠? 그쪽에만 아직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유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비집고 들어왔냐면 미국산 천연가스가 비집고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2년에 러우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일부 전문가들이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미국이 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워서 지금 나토 가입, 그 러시아가 침략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 그 천연가스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 오늘날 그 유럽 연합의 그 천연가스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그 예측이 맞은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동 전쟁 사실 뭐 이제 봉합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거 잠재적으로 이 핵과 관련된 뭐 이라는 핵이 완전히 파기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다시 한번 뭔가 이 위협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 러시아의 그 이러면 정말 핵을 쓰겠다라는 어떤 위협, 그 다음에 이란의 핵 개발 이러한 것들이 세계에 미치는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핵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1945년 8월 6일, 9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후로 아직까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인류는 핵무기의 어떤 위력을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그건 재앙이니까요. 양쪽이 다 그냥 이건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전쟁 억지력 수단으로서 늘 가지려고 하고 북한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전쟁 억지력의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양측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공정하지 않은 그런 전쟁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핵무기 사용 위협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핵무기 사용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쉽지는 않고 그냥 위협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핵무기를 지금 완전히 북한처럼 가진 상태는 아니고 우라늄 농축하는 문제 때문에 요번에 네.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핵전쟁의 어떤 위험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네네. 서구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좀 네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좀 제한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서운해하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싶은데 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서방에서 볼 때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이스라엘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은 제가 중동 지역은 과문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요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능한 동맹이죠. 네. 그 조그만 나라가 군사력이 대단하고 이란 하면은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군사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가 그런 거 보고 제가 잘 모르니까 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유능한 동맹이죠. 네. 이스라엘 그 로비라든지 그 미어샤이머 교수의 그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미국의 중동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로지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가고 있다. 네. 그걸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 10여 년 전에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미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단체들의 어떤 막강한 로비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입장에 반대하는 그래요? 경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역사학 전공자입니다만은 유럽에서 그 유구한 그 반유대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어샤이머 교수의 책을 읽다 보면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데이터들은 제가 이제 그쪽은 전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점이 눈에 띄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의 네.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원인이 이스라엘 로비에 있다라는 그 사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고 일방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 아랍 국가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어샤이머 교수 얘기는 미국이 아주 그냥 친이스라엘 일변도로 네. 중동 정책을 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국익을 상당 부분 해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를 봤더니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 로비를 해서 미국이 그렇게 국익을 해쳐가면서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반유대주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의 책임을 전부 유대인한테 밀어버려요. 네. 그게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어샤이머 교수의 책에서도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네. 이게 왜 미국의 중동 정책이라는 게 이스라엘 로비도 굉장히 중요한 팩토이겠지만 그것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스라엘 로비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거의 유일한 마치 이제 석유 가지고 미국의 중동 정책이 석유가 아주 그 토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석유,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거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부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로비의 어떤 폐해, 영향, 악영향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미국 사회에서 로비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로비하는 단체는 이스라엘 로비만 있는 건 네. 아니고요. 뭐 여러 각계 뭐 의료계에서의 로비도 있고 뭐 금융계에서 로비도 있고 그래서 로비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능한 동맹이에요. 그때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인가요? 60년대. 네.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또 어디죠? 모두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물리치고 오히려 그 땅을 오히려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미국이 확실하게 이건 친미 정권을 하나 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만 친미면 안 되고 능력도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이 딱이었다라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예,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저는 그쪽은 잘 모르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요. 네. 옛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동부는 완전히 친러 성향이 강하고요. 서부 쪽 젤렌스키가 이제 서부 쪽 사람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크림반도거든요. 네. 그 흑해 함대가 있는 크림반도인데 그걸 친러 정권, 동부 지역의 친러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잘 괜찮아요. 그러다 정권이 서부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다 무효화 시켜버려요. 네.
또 없었던 얘기로 하고 그러다 급기야는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면은 크림반도는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유럽 연합 가입도 원합니다. 네. 근데 유럽 연합 가입은 EU에서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해요. 네. 이 유럽 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는 건 자기들한테 별 이익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무슨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직은 유럽 연합 가입은 시기상조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내세워요. 그런데 나토 가입은 군사동맹 가입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유럽연합에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추진해라. 그래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선택한 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죠. 물론 이제 국가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거를 나토 가입한다고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저간의 그런 맥락들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거의 전쟁을 선택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단순한 흑백 논리로 그 전쟁을 봤죠. 러시아가 나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고 그렇죠. 피해 받는. 예, 네. 우리가 약소국이다 보니까 강대국이 또 약소국을 침략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단순치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우크라이나의 이 호전적인 세력, 네. 이 나치와 연관이 돼 있다. 아, 네. 그래서 그 뭔가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네네. 나치와 러시아와의 전쟁 예. 이런 성격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팩트는 팩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 포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늘 자기들은 피해만 입고 살아왔다라는 러시아 포비아가 있어가지고 나치 독일에 가담을 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예, 요번에 젤렌스키 이쪽 세력들은 꼭 그 세력들은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나치가 파시즘 이념을 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시즘에 경도되기도 했었어요. 친 나치 세력들이. 근데 이제 젤렌스키는 뭐 그런 집단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서구로 가겠다는 거죠. 서구로. 네. 서구로 가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정작 서구는 군사 동맹으로서는 좋은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건 너네 너무 가난해 이거죠. 그거죠. 근데 네. 러시아하고의 그 군사적인 이런 네. 것 때문에 방패막이로는 필요해. 그렇죠. 이런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물론 전쟁이 터지고 나서 2023년이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스웨덴도 가입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의 국경이 한 1,000몇백 킬로를 맞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토의 동진 급기야는 이제 러시아 국경까지 나토가 왔다. 러시아는 그걸 못 참는다. 근데 지금 핀란드가 전쟁 중에 거기 나토에 가입을 한 걸 보면 정말 러시아가 굉장히 러시아를 화나게 했던 거는 크림반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크림반도. 크림반도.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걸 용납 못한다. 그런데 국경을 접한다는 측면만 보면은 핀란드가 굉장히 긴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전쟁 중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뭐 하다가 그냥 그걸 용인한 그런 뭐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는데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 그리고 그 동부 4개 주 있죠. 맨 오른쪽에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이라고 있는데 특히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쪽은 거의 러시아인들만 살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아마 전쟁이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때쯤 되면 러시아가 분명히 그거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러시아 땅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분리 독립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러시아도 그동안 전쟁해서 많은 비용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를 챙기려고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크림반도고 그걸 확고하게 분명하게 이제는 러시아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전쟁을 끝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전쟁 뭐 하고 싶겠어요. 계속 피해가 큰데. 근데 이미 터진 전쟁이고 이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다시는 이런 전쟁 제발 안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요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연합은 미국은 모르겠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면 또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벌써 재미 볼 거 봤거든요. 지금 천연가스 네. 그 시장 확보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뭐 히토리오 광물 개발하는데 그 지분 벌써 반을 따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대충 뭐 재미 볼 건 본 거고. 근데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모르죠. 근데 유럽연합도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 독일의 경우를 제가 좀 아는데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그 앙헬라 메르켈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푸틴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2를 깔잖아요. 그렇죠. 파이프라인 하나 갖고 하다가 하나 더 깔자. 그리고 독일은 그때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었어요. 네. 근데 그 한 나라에 그렇게 전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푸틴이 2000년에 집권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2025년 중간에 잠시 헌법 때문에 메드베데프한테 한번 자기 꼬붕이죠. 15년. 네. 예. 그때 15년인가 한번 잠깐 남겨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25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푸틴하고 천연가스 거래를 했는데, 이 서유럽 쪽에서 믿을만한 거예요. 사고도 하나도 없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무기로 활용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뭐, 러시아가 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렸다. 네.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서유럽하고의 그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옛날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이 외상으로 가스를 받았는데 안 갚는 거예요, 돈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케이스는 너무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스값을 깎아달라.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가버렸죠. 네. 근데 서유럽하고는 뭐 서유럽이 뭐 깎아달라고 한다거나 외상값을 안 내거나 이런 적은 없으니까. 그래갖고 신뢰가 쌓이니까 노르트 스트림 2를 깐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셰일가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유럽 시장을 어떻게든지 좀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근본적으로 용도가 다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은 필요한 곳이고 예.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이용할 곳이고. 이용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아,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부추기고 이 일련의 어떤 그 전쟁 책임 네. 이게 좀 미국에도 있었다라는 뭐 미 국무부의 뭐 아주 뭐 강성배파 뭐 이런 사람들 언급하면서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일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이제 조지 부시 때부터 막 아들 부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네오콘들이 나토를 동진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위주의 국가를 포위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다 핑계잖아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다 경제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쏟아지는 셰일 가스를 예. 이제 유럽이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어떤 예. 필요성 예. 이런 것이 이유가 됐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계가 보여줘요. 지금 3년 후에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 어떻게 바뀌죠? 노르웨이산이 가장 비중이 큰데 노르웨이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네. 근데 러시아산이 확 줄어들고 미국 그래프가 막대가 네.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미국이 저것도 분명히 노리고 들어왔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는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수세에 몰리던 입장에서 중동 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기회로 뭔가
반미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제3세계 국가에서. 네네. 이것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말고 반미 진영에서는 브릭스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근데 가장 미국에 대항하는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중국이죠. 네. 중국이고, 중국은 실제로 1대1로라든지 AIIB 은행도 설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1대1로의 맞불 작전으로 지금 인태 전략을 미국이 내세우고 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네. 요번에 보니까 나토 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를 가느니 마느니 안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토도 지금 인태 전략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정부가 소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를 한 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막 집권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오라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북하죠. 네. 나토가 원래는 유럽하고 미국의 군사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의 군사동맹인데 아시아 지도자까지 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분 나쁘겠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현 정부가 일단 이렇게 하여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제 사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제3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겠죠. 러시아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을 주목하는 게 더. 중국이. 예. 러시아는 근데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힘이 많이 빠졌다고. 예. 네. 부담이 크죠. 그렇죠. 부담이 크고 지금 스와프 국제 무역 시스템을 미국이 또 그걸 처음서부터 막아버렸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고. 전쟁하려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지금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는 에너지밖에 없는데 네. 그걸 막아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지금 중국하고 위안화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부담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전쟁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네네. 이것에 대한 미국의 그다음에 서방의 입장은 네. 확연하게 다르다. 네네. 그 나라들의 위치가 받아들여지는 지위가 그렇죠. 네, 완전히 다르고 네. 의미가 다르다. 네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예. 네.